자, 이번 시간에는 57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여기는 민법에서도 출제되고 중개실무에서도 나오고 그래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다. 그리고 제가 기본서에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써드렸어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책을 기술한 거니까 이쪽을 공부하시면 민법에서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임법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80년에 시행된 법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됐어요. 일단 제정 목적 한번 읽고 말씀드릴게요.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 감동적이에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임법이 만들어지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주임법이 만들어지기 전으로. 자, 임대인, 임차인 이 둘 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에 불과하므로 임차인은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이 주택이 매매되었다. 매매되었을 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이 뭐래요?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살 테니까 나가시라고. 그러면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그래도 방 빼야 돼. 방 빼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그래 빼겠다. 보증금은 받아야지. 보증금은 을, 병 누구한테 달라고? 을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다. 병한테는 달라고 할 수 없다.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집 팔고 야반도주했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임법을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임차인은 이제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항력 어떻게 취득하는지 알죠? 주택을 뭐하고? 인도받고 뭐 하면 돼요? 주민등록하면 되죠. 주민등록하면 언제? 다음 날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죠. 자, 이렇게 대항력을 취득했다. 대항력을 취득하면 주택이 뭐 되어도 매매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력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뜻이에요. 대항력은 집 팔려도 계속 눌러 살 수 있는 권리. 자, 시작. 집이 팔려도 뭐 계속 눌러 살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이에요. 그럼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주택이 팔리면. 자, 그러면 이제 보증금은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을한테요? 아니요. 병한테 달라고 그래요. 병한테.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갑에게 있고 이제 을이 이제 보증금 반환 채무자죠. 보증금 반환 채무가 주택의 소유권에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된다.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이전되니까 이제 갑은 병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일단 약속된 기간까지 다 살 수 있고, 네. 처음에 내가 계약한 기간까지 다 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채무가 병에게 이전되므로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대항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등기를 안 해도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인도는 뭐냐? 그 주택을 점유한다는 의미예요. 직접 점유일 경우도 있고 이따가 간접 점유일 경우도 취득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주민등록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왜 여러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주민등록이라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취득하도록 했을까? 왜 주민등록이라는 방법으로 했냐 이거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자, 갑과 을 사이로 와보세요. 갑, 을 사이로. 자, 이 집에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지, 을. 이 집에 등기부를 떼면 소유자는 을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주민등록된 걸 열람해 보면 누구로 떠요? 갑으로 뜨죠, 갑. 네. 그러면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이 집에는 소유자가 아닌 자가 주민등록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주민등록하고 살고 있다면 그 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임차인이겠지. 그래서 주민등록이라는 것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다 이거지.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이 잘못되면은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나 동사무소에 가서 저 집에 누가 주민등록 살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이 주민등록은 어떤 법을 적용받냐면 당연히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아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하면은요. 저 집에 담보물건 설정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저 집이 경매되어서 그 경매 입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경매 정보지 같은 걸 들고 가면 주민등록 열람 신청이 돼요. 그래서 그 집에 주민등록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해 줘요. 성명하고 전입일자까지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집에 현재 주민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전입일자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만 있어도 대항력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민등록돼 있으면 인정해야 되는 거죠. 확인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왜 또 다음날이냐 이거지. 왜 또 다음날이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1월 10일 날 등기가 됐어요. 그럼 저당권은 그날부터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1월 10일에 한 거예요. 근데 대항력을 그날 바로 취득하게 되면은 서로 장소와 시간이 다른데 등기 한자를 해치게 된단 말이죠. 얘는 오후에 등기했고 얘가 아침에 주민등록했다고. 그러면 알 수는 있지만 얘가 아침에 등기하고 얘가 오후에 주민등록하면은 저당권은 이 임차인이 들어올 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은 등기한 날부터 효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제도가 한 발 양보하자. 그래서 다음 날 1월 11일 날 대항력을 취득하도록 하자. 이게 같은 날 들어오면 누가 선순위다? 저당권이 선순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저당권이 1월 11일 날 등기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임차인은 1월 10일 날 주민등록을 했고 그랬다면은 저당권이 등기할 때 임차인이 주민등록된지 여부를 확인하죠. 확인하는데 이미 전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때는 임차인을 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판례는 1월 11일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누가 우선한다? 임차인이 선순위가 됩니다. 같은 날 들어오면은 누가 선순위고 저당권이 선순위고 임차인이 주민등록한 다음 날 저당권이 들어오면은 임차인이 선순위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됐고. 자, 이렇게 주택이 매매가 되는 경우는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번엔 경매가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경매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1번의 저당권, 2번의 임차인이 주민등록해서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해보죠. 저당권의 경매 실행으로 소유자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어요. 이럴 경우에 임차인 갑은 저 새로운 집주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찍어보세요. 대항할 수 없다. 자,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시작.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합니다. 저당권이 1번,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저당권이어도 다 소멸합니다.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죠.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경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우선 변제권은 경매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저당권은 경매되면 다 소멸해. 우선 변제권 다 소멸하고 그럼 1번은 2번, 3번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지. 다 받았어? 소멸해. 2번은 3번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지. 다 받든 못 받든 소멸해. 3번은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긴 한데 후순위가 없죠. 다 하나도 못 받아도 소멸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저당권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인수된다면 예를 들어서 3순위 저당권이 채권이 인수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인수되는 만큼은 사람들은 더 낮게 입찰 들어가겠죠. 인수를 하니까. 그럼 3번 저당권 때문에 이 집이 인수가 되는 바람에 더 싸게 팔린단 말이에요. 그럼 선순위가 다 못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2순위가 뭐래? 2순위 저당권이. 그럼 나도 인수될래. 그러겠지. 그럼 2순위, 3순위가 다 인수되면 집은 더 싸게 팔리지. 그럼 1순위가 다 뭐 가져가잖아요. 1순위가 뭐래 그러면? 나도 안 죽을래. 그러겠지. 그럼 난리가 나는 거지. 뭐. 이 집 뭐 마이너스로 팔려야 되게.
그러니까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차권은 용의권인데 용의권들은 담보물권의 후순위 있으면 소멸하게 되죠. 같은 논리예요. 만약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인수된다면 보증금이 예를 들어 1억인데 보증금이 인수된다면은 1억 인수되는 금액만큼은 더 사람들이 낮게 입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많이 해준 저당권이 채권 인수가 다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당권이 채권 인수를 다 하기 위해서는 그 후순위 있는 임차권은 소멸돼서 인수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 저당권은 항상 소멸한다. 임차권은 저당권이 후순위 대항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대항할 수 없으면 소멸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번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저당권이 들어왔죠. 그리고 경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때 임차권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모든 저당권은 뭐 된다? 소멸한다. 소멸하는데 이 저당권은 임차인이 있는 걸 알고 대출해 줬잖아요. 그럼 대출금이 적겠죠. 얼마 대출 많이 안 해줬겠죠.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다 인수돼서 이 집이 싸게 팔리더라도 저당권을 해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네.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임차권은 저당권이 후순위면 소멸한다. 저당권이 선순위면 인수된다. 이런 성질이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경매될 경우는 항상 양순위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건 아니고 내가 왕순위일 때만 임대인 지위를 얘가 승계하는 거죠. 이럴 경우는 대항할 수 없어요. 이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요.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1번 저당권 A, 2번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3번 저당권 B. 근데 저당권 B가 경매를 신청했다 이거예요. 그럼 다 모든 저당권은 뭐 된다? 소멸합니다. 소멸합니다. 임차권은 저당권 B보다는 먼저 있지만 앞에 뭐가 있어요? 또 저당권이 있잖아요. 이때도 얘는 소멸합니다. 얘가 인수되면 저당권 A가 다 못 받으니까. 어쨌거나 누가 경매 신청했든 따지지 않고 내 앞에 뭐가 있으면 담보권이 있으면 다 소멸합니다. 소멸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이 첫 번째 있는 임차인 얘, 세 번째 임차인 얘는 지금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방 빼고 나가 있단 말이에요. 방 빼야 돼. 방은 빼는데 자 보증금을 배당이라도 받고 나갈 거 아니야. 그런데 현재 이 대항력만 취득하고 있는 임차인,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인은 경매가 되면 대항력 없잖아요. 대항력 없고 배당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배당받을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초기에 주임법이 처음 만들어질 땐 우선 변제권, 즉 확정일자 제도가 없었어 처음에는. 없었다가 임차인들 이거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 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새로 신설하게 돼요. 언제 신설하냐면 1989년이니까 꽤 오래 있다가 신설이 되죠. 우선 변제권은 무슨 뜻이다? 경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 한다고. 자, 우선 변제권은 취득 요건은 일단 뭘 갖추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이 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에 뭘 받으면 돼? 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돼요. 계약서에다가 파란색 도장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날짜 적어주고 이 날짜부로 이런 계약서가 있음을 공증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공증해 주는 게 확정일자입니다. 자,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가 발생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요. 임차인이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항력은 없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해. 시작. 대항력은 없고 우선 변제권 있는 자. 그러면 경매됐어. 대항력은 뭐 되고? 소멸하고 우선 변제권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있으니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 얘보다 다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배당을 다 받든 못 받든 우선 변제권은 뭐 된다? 소멸한다고 그랬지. 아까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만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선 변제권은 경매로 소멸한다고요. 얘는 대항력은 없어. 저당권은 후순위니까. 우선 변제권은 있어. 배당력을 했어. 저당권 다음으로 배당을 받아. 배당을 다 받든 못 받든 우선 변제권은 소멸해. 나머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인수하는 건 아니란 얘기지.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대항력은 없고 뭐가 있는 자. 우선 변제권 있는 자.
자, 경매됐어. 방은 빼. 방은 빼. 근데 배당 요구해서 누구 다음으로? A 다음으로. 누구보다 먼저? B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어. 근데 배당을 다 받든 못 받든 우선 변제권은 소멸해. 자, 근데 여기 임차인. 이 임차인이 이제 다릅니다. 얘가 이제 대항력과는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얘를 뭐라고 그러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진 자. 해보세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진 자. 그러면 판례의 표현에 따르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중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그럼 대항력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배당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우선 변제권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배당력을 한다는 얘기고. 그럼 나는 내가 대항력을 선택한다는 것은 배당력을 하지 않아서 내 보증금 전액이 인수되기를 바라는 거고,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면 배당력을 하는 거예요. 배당력을 하면 저당권자보다 먼저 선순위, 1순위로 배당을 받아가요. 배당을 다 받으면 우선 변제권 소멸해요. 근데 배당을 다 못 받아도 소멸해요. 우선 변제권은 경매로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우선 변제권 소멸. 배당을 다 받든 못 받든 다 소멸해요. 배당을 다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내 보증금보다 더 낮게 입찰이 경매가 되는 경우예요. 보증금 1억인데 보증금이 1억인데 7천에 경매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7천을 배당받고 뭐는 소멸해요? 우선 변제권을 소멸해요. 하지만 나머지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항력이 원래부터 있었던 자니까. 이 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은 1억 전체가 인수되잖아요. 근데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해서 7천만 배당받고 방 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금액이 적어서 배당을 다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뭐가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주임법에 법조문도 있어요. 자, 다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뭐가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3천은 경락인이 인수를 한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런 관계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막 따발총을 쐈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쏙쏙 들어올 거예요. 네, 들어올 거예요.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인데 우선 변제권은 경매되면 항상 소멸해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저당권자들은 다 우선 변제권만 있잖아요. 다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받든 못 받든 다 소멸한다고. 근데 임차인은 이 첫 번째 임차인하고 세 번째 임차인은 뭐가 없으니 대항력은 없고 우선 변제권만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만 있는데 배당력을 했어. 다 못 받았어도 다 빼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는데 우선 변제권을 선택했는데 배당을 못 받았다는 거야. 이럴 경우는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항력 행사할 수 있어요.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이 정도 논리는 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주임법의 일단 맥락이에요. 이 등기를 안 해도 이렇게 임차인을 보호해 주겠다. 그 대신 그 등기를 한 경우에는요. 등기가 된 거니까 이때는 들어가서 안 살아도 돼요. 주민등록도 안 해도 되고 점유도 안 해도 돼요. 등기를 했을 경우는. 근데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니까 이렇게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약 조건이 있어요. 적용 범위 2조를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이 571쪽의 맨 아래에 시작합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 임대차 적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죠.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게 주택으로 임차를 했으면은 그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써도 여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뒤로 가시겠습니다. 저 위에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보호한다는 얘기인데 일단 공보상의 표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공보상으로는 주거용이든 주거용이지 아니든 따지지 않고 실제 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이 정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비주거용 건물일지라도요. 공보상으로는 비주거용이어도 주거용으로 쓰기로 계약하고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쓰면 보호가 돼요.
2번 무허가, 가든물, 뭐 미등기 건물, 옥탑방, 지하층 다 안 따져요. 3번 중요합니다. 3번.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보호받는다. 이게 실수를 잘합니다. 사람들이. 임차주택 일부를 주거 외유 목적으로 쓰면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보호됩니다. 어쨌든 주거용으로 일부는 쓰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임차를 했고. 자, 4번은 참고하시고요. 밑에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 1번은 한번 읽어보세요. 뭐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등기부상의 건물 대역 제한 없이 보호된다는 얘기지. 자, 2번 보면은 주임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일단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주거용 건물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당시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했어요. 그랬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자, 그럼 임대인이 개조를 승낙했다. 그때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임대인과의 합의로 이제 주거용으로 쓰기로 계약이 다시 된 거니까 그때는 보호받을 수 있다. 네. 자, 인적 보호 갑니다. 인적 보호는 자, 외국인도 보호받을 수 있느냐? 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된 걸로 봐요.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다. 밑에 출입국 관리법은 참고하세요. 제가 찾아서 넣어봤어요. 자, 오른쪽에 2번.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에는 아래 박스를 제외하고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이 임차인, 회사가 임차인이라는 얘기예요. 회사가 주택을 임차해서 직원이 들어가서 주민등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 회사는 법인이고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자연인에게만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밑에 박스가 만들기 전에는 회사가 임차인이고 직원이 주민등록했다. 이때는 그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었어요. 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법인은 주민등록 할 수도 없잖아요. 보호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호되는 법인을 만들게 된 거죠. 최근 10년 동안. 자, 박스 가서 보셔야 돼요. 일단 두 가지 체크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재작년 지방공사가 출제됐는데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해서 주택을 임차한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장이나 그 법인 선정한 입주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했다면 누가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인가요? 누가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냐면 그 법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 입주자가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임차인이 그 법인이 있잖아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임차인이에요. 근데 법에다가 규정을 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대항력을 취득한다고요. 자, 두 번째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치면 누가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써있냐면 임대차 끝나기 전에 직원이 변경됐다. 새로운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쳤어. 다음 날 새로운 대항력이 생겨요. 기존기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다음 중소기업 이거 외에는 보호되는 법인은 없다. 대기업은 안 된다는 거죠. 대기업 걱정하지 마라.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대기업 걱정,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 됐습니다. 일시 사용임이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여관 같은 거 달방 쓰는 거 있죠. 이런 거 적용 안 되고. 자, 미등기 전세 준용은 뭐냐면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전세 계약서를 쓴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전세 계약서를 써도 이 법을 준용해서 보호해 준다.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보고 인정해 준다. 강행 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을 했는데 임차인이 불리했어. 효력이 없다.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대항력. 이렇게 이제 이런 요건 하에서
앞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공부했죠. 이런 요건 하에서 이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자, 밑에 본문 보셔도 돼요. 임차인은 등기를 안 해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치면 언제?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 동그라미 2번 발생 시기 정확하게는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판례 0시 취득한다고. 그래서 4월 10일 주민등록했다. 4월 11일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요. 그래서 4월 10일 저당권 들어오면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예. 근데 4월 11일 저당권 들어왔다면 임차인이 우선한다. 적혀있죠. 다 적어놨네요. 3번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아까 다 말씀드린 거.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은 병화 때 청구한다 이거지. 청구한다. 자, 그래서 맨 밑에 그러나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양도인은 전주인이죠.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므로 종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자, 그런데 오른쪽 판례는 예외입니다. 예외. 기니까 천천히 읽어볼게요. 첫 줄에 그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기간이 끝났다는 거죠. 종료되어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상태에서 부동산이 양도되었다. 이 말은 임대차 기간은 끝났는데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이 팔렸다 이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입니다.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죠. 그렇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고 또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라면은 보증금 반환 채무도 부동산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 전주인,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 여기까지 우리 방금 배웠던 거야. 그런데 밑줄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 기간 내 이의 제기할 수 있다. 나는 채권자, 나는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을 임차인은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상당 기간 내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요. 이럴 경우에는 양도인의 밑줄,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주택이 매매되었어요.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에 승계해요. 보증금 반환 채무도 이전돼요. 그래서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해요.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상당 기간 내에 뭐하면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이럴 경우에는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오래전 시험에도 이미 나왔었어요. 자, 다음에 밑에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 주된 목적이 당연히 주택의 사용 수익의 주된 목적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2번처럼 판례 2번 먼저 보세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채권자가 채무자인데 돈 빌려주고 마침 채무자 집이 있길래 거기에다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 전입신고하고 거주까지 해서 외관을 갖추었어요. 그랬을지라도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 수익이 아닌 채권의 회수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대항력을 줄 수 없다.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주된 목적이 채권의 회수면 대항력이 없어요. 그런데 1번 판례처럼 두 번째 줄에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늘 무효는 아니란 얘기라고요. 사용수익의 주된 목적이면 이때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합니다. 마침 돈 빌려줬는데 채권자가 전셋집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침 잘 됐다. 네 집에 계약하자. 임대차 계약하고 들어가 살자. 주된 목적이 사용수익이었다. 인정한다. 채권회수가 주된 목적이다. 인정 안 한다. 이렇게만 구분하면 돼요. 자, 밑에 인도는 아까 제가 점유라고 그랬죠. 점유는 간접 점유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항 요건은 1번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해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 이거예요. 간접 점유한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전대차 계약을 한다는 거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단 동의 얻어야 되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을 하고 전차인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전대차 계약은 갑과 A 사이의 계약인 것이지 A와 을 사이의 계약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차인은 내 스스로 독자적인 대항력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차인이 들어와 살고 있더라도 누가 대항력을 취득해야 돼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해서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대항 요건은 인도와 주민등록인데 인도 이때는 점유, 이 점유는 어떤 점유예요? 간접 점유가 되는 것이죠. 간접 점유인 경우도 인정한다. 그런데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무슨 법에 적법해야 돼? 주민등록법에 적법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 주민등록은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는 자, 누구? A의 주민등록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누가 대항력을 취득한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는 그때도 누가 임차인의 대항력을 취득해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대항 요건은 임차인의 무슨 점유와 간접 점유와 그 누구의 주민등록? 전차인의 주민등록으로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취득하고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3번,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밑줄 쳐보세요. 간접 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이만큼. 전대차 계약을 했는데 누구의 주민등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야.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여전히 남아있고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뒤로 가십시오. 3번하고 4번 묶어서 정리하셔도 되는데 좀 내용 길죠? 내용 길어요. 네. 자,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이번에는 전대차 계약을 해서 전차인이 들어왔어요. 들어와 살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임차인은 본인이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전대차 계약을 하고 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빼요. 주민등록 퇴거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 기간 내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판례는. 네, 주민등록법에 적법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법에는 전입후 14일 안에 주민등록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어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어 들어왔다면 원래 임차인이 갖는 대항력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앞장에서 봤던 건 뭐냐면 전차인이 들어왔음에도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대항력은 인정이 안 된다고. 근데 이번에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빼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 들어왔다면 원래 임차인이 갖는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줄에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권 양도 전대했습니다. 그리고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뤄 들어왔단 말이야. 이럴 때는 임차권 양도 전대에 의하여 써 있는데 그 다음 5번째 줄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하는 얘기죠, 우리. 하는 얘기예요. 그랬다면은 이 집이 이제 경매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매되면은 임차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임차인의 그 우선 변제권을 자기가 바로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임차인이 갖는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 뒷부분이에요. 뒤에 세 줄 있죠. 양수인은 임차인이 갖는 우선 변제권을 곧바로 행사할 수 있고요. 전차인은 임차인이 갖는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배당 요구하게 하고 배당 받고 내가 이전 넘겨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번은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임대주택법이라고 써 있죠. 앞부분에 이런 말 써 있어요. 임대주택은 당연히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만 인정이 되죠.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이 있고요.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임차권 양도 전대가 금지돼 있고 허위 요건을 갖추어서 양도 전대한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번째 줄에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요건이 있으면은요. 임대사업자 동의 얻어서 양도 전대를 허용합니다.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면 허위로 그 요건을 갖추어서 양도 전대했고 그 사실이 적발된 사건이에요. 적발됐을 때 이때 이 양수인 전차인에게 임차인의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어디를 적냐면 4번의 6번째 줄에 따옴표부터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공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렇게 표현하죠. 허위로 요건을 갖추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허위 요건을 갖추어서 양도 전대한 사건이에요. 근데 판사님은 이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표현한 거죠. 못했다면 임차권 양도 전대가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 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러니 원래 임차인이 갖는 대항력이 적법 유효하게 유지 존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말이죠. 3번하고 4번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민등록을 하죠. 주민등록 1번은 참고하시고요. 오른쪽에 가볼게요. 주민등록과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 요건은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자, 2번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재전입했어요. 전체가 다 옮겼다가 재전입한 거예요. 기존에 있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 다 들어봤죠, 이거. 4번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 여러 가구가 살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호수까지는 필요 있고 없고 필요 없고 집원만 정확히 기재했으면 호수가 잘못되었어도 대항력은 인정된다. 단독주택이니까. 심지어 같은 건물 안에서 이사해서 호수를 변경해도 기존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 단독주택이니까. 그런데 5번은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란 말입니다.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집원까지만 주민등록한 거예요. 이때는 대항력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이 안 된다.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다 아시죠, 이거? 4번, 5번. 자, 6번은 가족의 주민등록만 남겨둔 경우라도 대항력은 인정된다고. 7번은 뭐냐면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서 임의로 이전되었다. 집주인이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몰래 뺀 거예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하고 다시 얘를 들여놓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 주민등록 이전에 임차인의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 대항력은 인정된다. 전 이걸 읽을 때마다 좀 의아한 거 뭐냐면 어떻게 남의 주민등록을 이렇게 옮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집주인이 동사무소 직원이다. 예. 아님 말고 어쨌거나. 자, 8번 가죠. 8번. 7번 인정된다는 얘기네. 8번은 그 두 줄만 시험에 낸 적도 있어요. 민법에서.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시공구에 의해서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상실된다. 5 이렇게 풀어야 돼. 자, 시공구에 의해서 주민등록 직권 말소가 되어도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상실된다. 5. 그 집에 안 살고 있으니까 직권 말소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이자가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네. 해외여행 다녀왔더니 내 거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동사무소에 달려갔죠. 달려가서 따졌지. 여행 갔다 온 것도 죄냐고. 그랬더니 공무원이 미안하다고. 그래서 친절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어서 직권 말소 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따라 그 말을 잘 체크하세요.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따라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재등록이 이루어졌다 이거야. 그럼 그 다음 줄 소급하여 대항력은 유지된다.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는 그 사람 아니고 어디 가서 싸우는 걸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권 말소가 돼 있길래 없어졌네. 또 동사무소 가서 안 따지고 주민 전입신고서를 그냥 다시 써낸 거예요. 그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입신고서를 그냥 다시 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직권 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 다음 페이지. 그때는 직권 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가 있었다면은 이때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9번 갑니다. 이자는 다가구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집원까지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을 취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공부상으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거예요. 그 사정만으로 대항력을 상실하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이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이자는 그 단독주택에 살 때 집원까지 전입신고했잖아요. 근데 등기부를 떼보면은 이게 다가구였다가 다세대로 바뀐 사실을 알 수 있고 날짜도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 저 임차인의 전입일을 보니까 그 당시는 단독주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정만으로 대항력을 상실하는 건 아니라고 한 거죠. 10번하고 11번 묶어보시고요. 10번, 11번 중요합니다. 10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집원을 틀리게 기재했어요. 안양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545에 5번지라고 신청서를 써냈는데 전입신고서를 써냈는데 545에 2번지라고 공무원이 수리 들켜가지고 잘못 틀리게 기재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잖아요. 대항력이 있다. 올바르게 냈잖아요. 올바르게 냈으면 올바르게 수리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대항력이 있다 이거야. 이로 인해서 손해를 본 제3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집을 경락받은 경락인은 임차인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나중에 임차인이 인수하게 되잖아요. 그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되겠지. 11번에 두 줄 밑줄 치세요.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했을 때 신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리까지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수리한 때예요. 도달한 때가 아닙니다. 도달한 때는 틀려요. 주민등록의 신고 효력은 언제 생긴다?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자는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올바르게 전입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수리가 되면 되는 건데 이게 이 주택이 깔려 있는 대지가 분할이 됐어요. 얼마 전에 분할이 돼서 지번이 바뀌었거든요. 지번이 바뀌는 사실을 공무원이 몰랐어요. 몰라서 왜 당신 지번을 이렇게 써왔냐? 큰일 난다. 내가 알려준 대로 다시 써와라. 이렇게 해서 임차인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이것은 뭐가 되지 않고 수리가 되지 않고 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이걸 수정해서 잘못된 전입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수리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판사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결과적으로는 뭐야? 잘못된 것이 제출되었지. 그리고 그대로 수리가 되었지. 그때는 공무원의 요구에 의한 것일지라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임차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자, 어쨌거나 아까 앞에 있었던 10번은 올바르게 제출했어. 근데 틀리게 잘못 수리했다고. 이건 인정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처음엔 잘 냈지만 수리가 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잘못된 걸 제출했잖아, 내가. 잘못된 걸 제출했고 수리가 됐으면 대항력 인정이 안 된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어디를 조를 보시면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따라서 여기부터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호수 기재까지 삭제해서 난리 났네. 동호수 기재가 삭제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 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경우 임대차 공시방보로 유효하지 않다. 공무원의 요구인 것일지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의 내용 가겠습니다. 대항력의 내용. 자, 1번은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네요. 자, 갑이 자신의 주택에 대해서 을하고 이제 매매를 했어요. 매매했는데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집을 팔았죠. 팔았는데 다시 임차를 한 거예요. 나는 이 집을 샀는데 다시 갑에게 임대를 내준 사건이죠. 이 집을 팔았지만 계속 그 집에 산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매매계약서는 3월 1일 날 썼고요. 임대차 계약서도 3월 1일 날 썼어요. 근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날은 5월 1일이었고 그날 근저당권도 같이 들어와요. 대출도 받았나 봐요. 을이. 근데 나중에 이 집이 이제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이 집이 이제 경매가 됐을 때 그때 임차인은 누구예요? 갑이잖아, 갑. 갑이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오래전부터 뭘 하고 살아왔다. 오래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살아왔으니까 내가 선순이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때 이 판사님은 아니다. 자, 이때 임대차 계약서 쓴 날 3월 1일자 기준으로 한번 등기부를 떼보자.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죠. 계약을 했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되기 전이니까 등기부상 소유자 갑, 주민등록도 누구? 갑. 그러면 이때 주민등록은 소유자로서의 주민등록을 공시하는 거지. 그럼 비로소 이 갑의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으로서 공시가 되는 날은 5월 1일이지. 5월 1일 날 비로소 너는 뭘 한 거다? 주민등록을 다시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항력은 다음 날이잖아, 다음 날. 그러니까 경매 실행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셋째 줄에 네 번째 줄입니다. 네 번째 줄. 갑의 임차인의 처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갖는 시기는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이 된 이길 다음부터는 다음 날부터야. 그날부터라고 하면 안 돼. 다음 날부터다. 자, 2번 최근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두 줄까지는 읽고만 갈게요. 밑줄 치지 마세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잘 체크하세요.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거 민법에서도 잘 배우시는 내용이죠. 임대인이 소유권도 없어, 적법한 임대 권한도 없어. 그랬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계약은. 자, 오른쪽 갑니다. 그런데 3번을 보니까 중요합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요.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만큼. 그럼 만약에 시험을 내보죠. 임차인이 주임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틀립니다. 틀립니다. 임대인이 꼭 소유자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어서 적어도 소유자는 아니어도 되지만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 소유자까지 요하는 건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은 있어야 주임법의 보호를 받는다. 앞에 2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2번은 뭐냐면 소유권 임대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지만 소유권이나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을 하면은 계약은 유효하지만 주임법의 보호는 받지 못한다는 거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임법의 보호를 받으려면은 임대인은 소유자이거나 꼭 소유자이면 요하는 건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는 요구된다는 거예요. 4번은 우리 나중에 할게요. 4번은 경매까지 봐야 되니까. 5번 말씀드릴게요. 5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5번은 뭐냐면 현재 이제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 주택에 이제 매매 계약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잔금을 치르기는 전인데 갑이 을에게 주택을 넘겨줘요. 열쇠를 줘요. 어차피 네 집 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잔금 전인데 인도해 줬다. 그래서 이제 을이 이 집을 열쇠를 넘겨받고 자기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해제가 됐을 때 이때 임차인은 그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제 판례는 새로운 소유자라고 표현해요. 얘 입장으로 볼 때 새로운 소유자죠. 새로운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느냐. 찍어보세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을은 아직 소유자는 이다 아니다.
아직 소유자는 아닌데 소유자로 한정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자는 적법한 임대 권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법한 임대 권한 있다 없다? 있지. 자, 갑이 을에게 주택을 넘겨줬잖아요. 그럼 네 맘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네 집을 네가 임대를 내든 뭐 스트레가 살든 알아서 하는 얘기니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마치고 주민등록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해제되어도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5번 두 번째 줄부터 잘 읽어주세요. 해제 전에 임차하여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죠. 매매계약 해제에도 대항할 수 있다. 6번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7번까지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후순위 저당권 경매 실행으로 주택이 경매됐어요. 근데 선순위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 사이의 임차인이에요. 1번 저당권, 2번 임차인, 3번 저당권. 이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우리 홍보했던 거죠. 이번 시간을 마치고 8번은 나중에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우선 변제권부터 쭉 이어집니다.